대한상하수도학회에서 준비한 그 PFAS 관리 기술 온라인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너무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의 오정은 교수님이시고요. 오정은 교수님은 아마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환경 분석화학 분야에 정말 그 리드하시는 연구자시고요.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환경화학 보건연구실을 운영 중이십니다. 그래서 PFAS 포함한 그 팝스 환경 분석, 그다음에 위해성 보건 분야에서 정말 좋은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국내 수환경에서 과불화합물 발생 및 거동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발표 시간은 대략 한 40분 진행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고 한 11시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정훈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늘 그 국내 수환경에서 과불화물 발생 및 거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실은 뭐 관련된 내용을 다른 학회에서도 많이 발표도 하고 해서 뭐 많이 또 좀 중복돼서 들으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10여 년 넘게 그 했던 일들을 조금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과불화물 연구를 수행한 어떤 그런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거의 과부라물이 뭐 물뿐만 아니라 저희 그 환경 분석 분야에서도 거의 뭐 가장 큰 이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한 지난 일주일 전에 어, 다육신 학회라고 팝스 관련한 학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뭐, 그 학회에서 거의 한 50% 정도, 거의 과반이 과부하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뭐, 분석도 그렇고, 모니터링 결과도 그렇고, 이전에 어떤 그런 그 팝스 관련한 어떤 그런 연구들의 추세에 비해서 과부하물의 비중이 엄청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이물질의 어떤 그런 특성 때문에 뭐 코팅제라든지 오염 방지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아주 산업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게 한 2000년대 초중반 정도부터 관심을 가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졌는지 그 이유가 이제 그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서 이제 2009년도에 이제 PFOS가 이제 그 규제가 되면서 2000년대 중반에 과부하물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커졌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관련해서 관심이 좀 죽다가 다시 지금 과부하물에 대한 그 이슈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팝스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팝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스톡홀름 컨벤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뭐 독성이 있고 또 잔류성이 있고 생물 축적성이랑 이제 장거리 이동성이 있는 물질을 이제 우리가 팝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스톡홀름 컨벤션이라고 하는 그 협약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이 팝스로 지정이 되어진 물질들은 그 생산이나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하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조약이 이제 스톡홀름 컨벤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이전에 많이 들었던 뭐 DDT라든지 아니면 다육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2001년도에 이제 그 규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이후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 2009년도에 티포스가 규제가 이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이제 2009년도 되면서 이제 아마 피포스의 어떤 그런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후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포스가 뭐 물이라든지 요즘 나와 있는 그런 일반 환경에서의 피포스의 어떤 검출 농도가 좀 작습니다. 이제 초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제 작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러나 워낙에 이제 피포스가 잔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여전히 이제 물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이제 피포화가 이제 규제가 되어졌고, 이제 2022년도에 헥사 S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또 이제 규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년도, 22년도에 피포화랑 그다음에 헥사 S가 규제가 되면서 다시 이제 관심이 주목을 받게 됐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다른 유럽에서 어떤 규제 강화 때문에도 지금 다시 이제 과부하물이 큰 어떤 이슈가 되어져서 연구가 이제 활발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페퍼나 헥사이스, 그러니까 8개나 6개짜리 말고, 그 다음에 긴 체인을 가지고 있는 과부라 화합물이 지금 다시 팝스 물질로서 다시 이제 규제가 되어져야 된다고 프로포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있으면 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과불화합물의 구조는 이제 이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본하고, 그 다음에 그 불소의 어떤 그런 이제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소수성기랑,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칼복실이나 포스페이트나 이제 슬포네이트 같은 이제 친수성기가 같이 이제 결합이 되어져 있어서 이제 완전히 불소화되어져 있는 물질과 그 다음에 불소화되지 않은 물질, 그렇게 해서 합해서 저희가 펄앤 이제 폴리플로로 알킬 서브스턴시스라고 해서 PFAS라고 지금 통칭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PFC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PFAS로 이제 명칭이 이제 되어졌고요. 보시게 되면 이 그 과불화물이 실은 이제 그 생산하는 공정에 따라 가지고 얘네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르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기화학적인 반응으로 이제 그 다음에 그 플로리네이션을 통해서 과불화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텔러버리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 전기화학적인 플로리네이션을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되면은 얘가 이제 짝수하고 홀수의 그런 과불화합물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텔로머리제이션을 통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짝수에 해당되는 과불화합물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플로리네이션을 통해서는 얘네가 이제 브랜치가 있는 그 아이소모도 같이 이제 검출이 되어지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가 항상 이제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했던 것들은 이런 그 브랜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리니어 타입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지금까지 이제 농도를 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피포스라든지 피포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브랜치가 있어져서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이제 아이소머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연구들에서는 브랜치가 되어져 있는 부분을 합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리니어 타입에 해당되는 것들만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들의 연구들은 이 그 인터널 스탠다드가 있는 그 리니어 타입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어떤 총합이라든지 농도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서로 나와 있는 그런 브랜치드라든지 아니면 얘네들의 패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가지게 되면 어떤 그 패턴들의 어떤 그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소스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이제 것으로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불암물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들은 뭐 실은 저희가 뭐 지금 보통 분석할 때는 처음에는 한 대여섯 종을 분석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한 4, 50종 정도 분석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알려져 있는 과불암 말고 안 알려져 있는 과불암도 너무 많기 때문에 주로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폴리머 타입보다는 이제 non 폴리머 타입의 이제 그 과불화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고 현재는 술포닉하고 칼복실릭 애시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프리커서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플로로텔러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술포나마이드나 이제 이더나 중간에 있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그 관심을 주는 이제 물질들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불화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대체제로서도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럼 뭐 많이 알려져 있는 대체제가 이제 아도나나 이제 제넥스나 이제 F53B나 이제 이런 것들이 실은 피포스나 피포아를 대체를 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뒤에 또 조금 있다가 제가 이런 대체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피포아나 피포스의 주요 대체제로 알려져 있는 뭐 제넥스라든지 F53B가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농도가 검출 빈도라든지 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뭔가가 다른 것들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일단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과부하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레귤레이션이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적으로도 각각의 어떤 그 나라에 따라 대해서 이 규제 기준이 다르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포스하고 피포화 같은 경우는 지금 70 그 나노그램으로 해서 70 나노그램 퍼 리터 70 ppt로 지금 현재는 그 규제를 하고 있고 헥사이스 같은 경우는 480 ppt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아마 그래서 향후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이 과부하물에 대해서 규제가 이제 강화가 되면서 이제 덩달아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에서도 지금 거의 핫 이슈로 지금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지금 4월에 6종의 과부하물에 대해서 현재 지금 이제 규제 기준을 이제 지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2027년도까지 이 먹는 물을 이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이 규제치를 넘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각 어떤 정수 처리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 규제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제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마다 지금 현재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현재 EU에서는 먹는 물에서의 과부하물의 농도를 20종에 의해서 한 100 ppm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든 전체적인 과부하물의 총 농도도 0.5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로 현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각 국가들마다 또 이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어떤 그런 기준으로 과부하물을 규제를 하고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 4종의 과부하물을 2ppt 이하로 이제 제한을 하기도 하고, 스웨덴에서도 마찬가지 얘네들의 그 4종의 어떤 합의 농도를 4ppt 이하로 이제 제한을 하는 등 이제 유럽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각 국가마다 훨씬 더 강화된 쪽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부하물의 리서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그 논문 숫자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어떤 그 넘버는 정확하지 않는데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트렌드는 이제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톡시시티,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독성과 관련된 어떤 연구 결과는 포함하지 않았고요. 뭐 물이라든지 어떤 그 환경에서 어떤 그런 모니터링이나 트리트먼트나 또는 휴먼에 관련된 부분들을 키워드로 해서 한번 그 논문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2004년도에 이제 거의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어떤 환경이나 여기에서의 그 과부하물에 대한 그 농도가 이제 논문으로 이제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때는 2004년, 6년, 2008년 이럴 때는 이제 우리나라 연구자가 물론 그 발표를 하긴 했지만 주로 이제 외국 연구자들하고의 어떤 그런 협업 연구를 통해서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시료들을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해서 이 결과들이 나온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의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연구자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과부하물을 분석을 해서 나온 연구는 2010년도에 이제 논문이 거의 이제 첫 번째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2010년도에는 어떤 그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페퍼스가 규제가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의 2009년 이전부터 과부하물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주로 대상이 되어졌던 물질은 피포스하고 피포화 정도가 실제로는 이전의 연구들에서도 많이 이제 했고, 이걸 뭐 수십 종씩 이렇게 확대를 해서 연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또 많지 않았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 정도부터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연구들이 이제 되어졌냐면, 뭐 주로 이제 해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뭐 하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2010년도부터 연구가 조금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보시면은 2018년도, 19년도 될 때까지 이 논문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그냥 몇 편 정도 이렇게 그냥 지속이 되다가 갑자기 이제 2018년도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헥사이스가 이제 우리 먹는 물에서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후로 지금 과부하물에 대한 연구가 이제 증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 19년도 이후부터 이 트리트먼트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연구가 갑자기 좀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이제 그 추세를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부하물이 이제 분석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 환경이나 또는 뭐 이런 여러 어떤 시료들에 대해서 추출을 해서 정제를 해서 주로 이제 LC 매스를 가지고서 이제 기계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출이나 특히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그 solid phase extraction method가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 하이드로포빅과 하이드로필릭한 그런 이제 그 성상을 가지는 HLB 카트리지가 사용이 되어지고, 또는 이제 anion exchange
WAX 그 카트리지, WAX라고 하는 그런 카트리지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전처리 방법을 통해서 이제 LC 매스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하이 레졸루션 매스를 통해서 이게 그 뭐 비표적이라든지 넌 타겟을 통해서 언노운 과부하물,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그 과부하물 말고 이제 그런 다른 어떤 과부하물을 찾아내는 그런 이제 연구가 실제로는 조금 더 활발하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분석이 되어지고 있는 과부하물인데요. 현재 지금 우리 실험실에서는 약 한 이제 그 프리커서랑 그다음에 얼터너티브스랑 그다음에 이제 그 칼복실기나 술포닉 애시드 이렇게 해서 현재 한 48종 정도에 대해서 동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시 분석하는 방법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 저희가 뉴트럴한 과부하물과 그다음에 이제 그 울트라 숏체인에 대한 과부하물도 따로 다른 분석법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분석이 거의 PFAA, 알킬 애시드의 어떤 기준으로 한 10종에서 11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거의 한 50종 이상 이렇게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숫자가 점점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늘고 이제 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오는 물질들은 뭐 많이 추가한다고 해서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결국 매번 많이 나오는 이제 알킬 애시드류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프리커서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이 이제 뭐가 많이 사용이 되는지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구가 더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제일 처음 먼저 했던 연구들과 거기에 해당되는 히스토리들을 이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연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과부하물 이걸 제가 무슨 그 연구비를 받아서 수행한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00년도 중후반에 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또 과부하물 말고 좀 더 이제 그 저에게 많은 그 포커스를 받았던 물질이 의약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약 이런 하수 처리장과 그다음에 이제 그 폐수 처리, 그다음에 뭐 축산 뭐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약 물질을 이제 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정도가 배출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같이 이제 과부하물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그 하수 처리장, 그다음에 무슨 그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산업 폐수가 들어오는 지점, 그다음에 라이프 스탁에 해당되는 그 폐수 같은 경우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때 11개의 이제 과부하물을 그때 분석을 했고, 이때 봤을 때 이제 피포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미넌트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출수에서 얘네들의 농도가 이제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니까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의 이제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은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는 오히려 슬러지가 이제 피포스가 피포화에 비해서 훨씬 이제 높게 나와서 아무래도 피포스가 이런 어떤 그 흡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얘네들이 아마 산업폐수를 처리를 하거나 산업폐수가 있는 곳에 과부하물의 농도가 높아서 이제 산업폐수가 이제 그런 어떤 과부하물의 주요 소스다라고 이제 하는 것으로서 2010년도에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그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하폐수 처리장에서 과부하물이 배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는 사업을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는 제가 과제를 그때 수행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2012년도에 이제 과제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2010년도, 11년도에 이제 그때 김승규 교수님하고 그때 조경덕 교수님이 아마 이제 이때 이 과제를 수행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수 처리장에 대해서 과부하물을 조사를 하시고 이거에 대한 배출량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그 산업 폐수를 가지고서 이제 그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는 제가 뭘 했냐면 이제 그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산업 개개의 어떤 그런 폐수 처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과부하물을 조사를 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얼마만큼의 과부하물을 내어놓는지를 이제 배출량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산업과 전자산업, 그다음에 제지산업, 그다음에 그 텍스타일, 그 섬유산업하고 금속산업에 대해서 각 그 산업마다 5개씩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때 그 산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높게 나오는 지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폐수 직접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때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저희가 한 13개 정도를 그때 분석을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같은 이제 업종이지만 베리에이션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화학산업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5ppt부터 시작해서 거의 4pp B까지 4,537ppt까지 엄청나게 서로 다른 어떤 그런 레인지를 보여서 각 산업마다, 그래서 이게 산업마다 동일한 걸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어떤 산업마다 특별히 뭐가 높다 낮다라고 뭔가를 패터닝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 그 STP 저기 가정 하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다음에 슬러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값으로 그 디스트리뷰션 패턴을 이제 나타내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들을 어떤 화학 산업에서는 예를 들어 PFAS가 도미넌트하다, 일렉트로닉은 헥사이나 이든 저기 그 OA가 도미넌트하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에 그 산업마다 달랐고 또 특정 업체에서 높게 내어놓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런 값들을 가지고서 그냥 배출량을 그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그 mean concentration하고 각각의 어떤 그런 그 산업계에서 내어놓는 그런 이제 폐수들의 그 하루에 내어놓는 총량을 가지고서 이제 그 계산을 한 결과, 실제로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뮤니시플 웨스트 워터에 비해서는 실제로 각각의 산업들이 내어놓는 그 값들이 저게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졌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결과들을 갖고서 이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각각의 어떤 그런 배출원에서 그 과부하물을 내어놓는 그 총량 기준으로 가서 봤을 때 비록 그 산업 폐수가 농도는 높지만 그러나 이제 내어놓는 그 유량이 그 하수에 비해서 이제 크지 않아서 한 3%, 25% 정도가 산업 폐수로 기인을 하고 거의 한 7, 80%가 이제 가정 하수로 인해서 과부하물이 배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각각 물질마다 서로 다르고 내어놓는 또는 이제 기여하는 그 배출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2012년도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얘네가 그 내어놓는 그 과부하물 농도가 꽤 되었지만 가정 하수에 비해서 크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과부하물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이제 기준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런 배출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는 별로 조사가 되지 않았고, 이후에 그냥 물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어떤 그런 이제 그 생물 축적 가능성이라든지 휴먼 익스포저 등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2014년도에 그 전남대 조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계에 대해서 과부하물을 분석하신 결과인데, 이때 이제 2012년도, 13년도에 이제 분석하신 결과를 2014년도에 이제 발표하신 겁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낙동강에서 다른 수계에 비해서 과부하물 농도가 이제 높은 이제 이런 어떤 현황을 이제 보여주셨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과부하물에 대해서 관심도가 점점점 이렇게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 그냥 약간 사그라드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18년도, 17, 18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정수장하고 그 다음에 그 정수장에서 그 유입수하고 유출수의 그 정수하고 원수에 대해서 과부하물을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헥사이스가 이제 높게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 이제 그 헥사이스가 스웨덴이나 호주라든지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그 권고 기준에 이제 넘는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과부하물의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제정이 이제 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에 이제 과부하물 처리라든지 여기 특히 수계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정수라든지 이제 하수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연구가 이제 막 이제 본격화되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실제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실제 정수 처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리무블 이피션시를 본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대부분 그 랩 스케일에서 또는 무슨 실험실에서의 어떤 그런 실험이었는데, 실제 정수 처리장에서 보는 결과가 이제 그 많지 않아서 우리나라 그 전체 어떤 그런 정수 처리장에서 각 공정별로 봤을 때 GAC가 실제로는 조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 높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좋은 효율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때 이제 리포트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그러면 이제 그 2018년도에 이제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과연 그럼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2018년도에 거의 그 저기 구미공단에 있는 모든 그 시료들을 가지고 와서 뭐가 문제인지를 그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유입수하고 방류수 그다음 개별 어떤 그런 산업 폐수들을 가지고서 이제 봤을 때 실은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농도가 높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 배출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엄청난 이제 농도가 나왔었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 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유입수인데요. 금속 산업이나 섬유나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농도가 실제로는 낮지는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높은 농도인데요. 400ppt라든지 이렇게 지금 유입수에서 지금 이게 나오고 있고 방류수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수백 ppt의 어떤 그런 과부하물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이게 또 산업마다 전부 다 다른 그런 어떤 패턴들을 이제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규제치를 넘는 워낙 이제 그 헥사이스가 문제였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만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컨트롤 하는 것으로 그때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어졌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최근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제 최근에는 뭐 많이 보지를 않아서 2020년도, 21년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수 처리장에서 이제 과부하물을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했었습니다. 해서 이제 그 각 처리 설비마다 또 어떤 이제 패턴을 보이는지 이때는 2018년도에는 저희가 그때 분석했던 물질이 한 20종 정도, 20한 2종, 20에서 22종 정도였는데 이제 저희가 2020년도에 되면서 저희가 40여 종으로 확대를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원소와 정수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기는 좀 어려우신데 그러나 이제 상당히 이제 농도가 로워터하고 그냥 트리티드 워터에 대해서도 보시게 되면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지 않고 이제 일부 정수 처리장에서는 여전히 저기 정수에서의 농도가 이제 높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제 그 칼복실릭 계열의 어떤 그런 과부하물이 여전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빨간색 계열이 이제 프리커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얼터너티브스가 되는데 일부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프리커서라든지 얼터너티브즈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안 가졌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6대2 FTC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검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을 다시 정리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칼복실릭 계열과 그다음 술포닉 애시드 계열이 여전히 검출 빈도가 높고 동그라미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컨센트레이션 레인지가 됩니다. 이제 컨센트레이션 레인지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전에는 P4R라든지 그다음에 헥사 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높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헥사 S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농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고요. 옛날에 비해서 그 대신 이제 BS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농도가 예전에 비해서 높아지고 그러니까 4개짜리인 부분이죠. 그다음에 PEA 5개짜리하고 6개짜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 이제 프리커서로 보시게 되면 6대2의 FTCA가 상당히 이제 검출 농도라든지 빈도가 이제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보시면 이제 얼터너티브스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대체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농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농도가 이제 상당히 낮는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F53B라든지 이제 제넥스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검출이 되는 걸로 이제 확인이 이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2017년도 이제 2021년도까지 저희가 이제 그 드링킹 워터 그러니까 그 먹는 물 시료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보게 되면은 2017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까지 한 이제 최근 한 5, 6년 사이에 농도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가 된다라 총 농도 기준으로는 감소가 되어지고 특히 이제 그 헥사 S로는 이제 농도가 이제 많이 감소가 되어지고 피퍼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제로는 많이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피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얘네가 이제 그 규제가 이제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예전에나 지금이나 어떤 그런 감소 트렌드를 보이기보다는 거의 유사하게 그냥 계속해서 낮은 농도로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이제 확인은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러니까 2023년도 작년에 이제 많지는 않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 다시 이제 탭 워터를 가지고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무슨 수질 연구소나 아니면은 이 뭐 상수도 사업본부처럼 이렇게 매번 이제 과부하물 농도를 분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어떤 그런 트렌드는 뭐 확인을 못해서 이제 2023년도에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보시면은 여기서 나오는 위에 디텍션 프리퀀시를 보게 되면 PA나 BA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모든 시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두 개 시료라서 지금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상당히 PA나 그 다음에 BA 농도가 수십 ppt 수준으로 이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OA라든지 아니면은 뭐 헥사이스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부산 지역이라서요. 그 다음에 이제 BS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2017년도에는 한 2.6 나노그램 퍼 리터인데 우리가 그때 2023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약 한 10 ppt 정도로서 농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넥스가 실제로 조금 검출이 되어졌었습니다. 이제 먹는 물에서 제넥스가 한 13 ppt 정도였던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가 지금 뭐 2023년도, 24년도 계속해서 지금 보고는 있지 않아서 일단은 쇼트 체인의 어떤 과부하물 농도라든지 얼터너티브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물에서 검출이 되고 있고 OA나 헥사이스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규제에 해당되는 물질들의 농도는 점점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전에 나와 있는 경우들을 저희가 이제 201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2년도 예전에 이제 한 15년 전에 했던 결과랑 2017년도 했던 결과랑 2013년도 했던 결과들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얘네들의 추세가 확연하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헥사이스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특정 업체에서 이제 이 결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특정 산업업체에서 뭔가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그런 하천 수계에 미치고 먹는 물에 미치기 때문에 이 산업체마다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가 파악하는 것이 실제로는 조금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규제를 하고 있는 피포스라든지 피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제넥스 같은 이런 얼터너티브스나 헥상이나 PA나 BEA나 이런 식으로 지금 쇼트 체인 쪽으로 지금 현재 얘네들의 어떤 그런 농도가 현재 점점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숏체인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C4부터 시작해서 4개, 5개, 6개짜리 이제 지금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지금 4개, 5개, 6개짜리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OA나 OS나 헥사S의 어떤 규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되냐면 울트라 숏체인이라고 해서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까지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훨씬 더 하이드로필릭하기 때문에 물에 이제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그러나 이제 이런 울트라 숏체인 과부하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분석하고 있는 그냥 일반 과부하물이랑 같이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SP를 거쳐서 이거를 전처리를 하게 되면 이 울트라 숏체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제 로스가 많이 되어가지고 얘네들의 리커버리가 좋지 않아서 얘는 따로 분석을 해야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울트라 숏체인의 과부하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요즘 PMC라고 해서 Persistent and Mobile Contaminants라고 해서 잔류성이 있지만 그러나 아주 하이드로필릭한 물질들에 대해서 또다시 요즘은 이제 정수라든지 물에서의 어떤 그런 연구 관심도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PMC의 물질로서 이런 울트라 숏체인의 과부하한 물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또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런 울트라 숏체인이 과연 얼마만큼 독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아서 얘네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초적인 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직 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최근에 그래서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 낙동강 수계 일부 소하천에서 이런 울트라숏 체인을 이제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분석을 했었더니 실제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C3랑 그다음에 C1짜리, C2짜리를 가지고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일단 1, 2, 3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수십 ppt 정도로서 지금 나오고 있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트리플로로 아제틱 애시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거의 이제 ppb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이걸 갖고서 정수 처리장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먹는 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을 때 이러한 그 울트라 숏 체인의 농도가 실제로 그 정수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뭐 나오는데 뭐 독성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토탈 플로린 컴파운드 그러니까 총 과부하물 농도라고 했을 때 이런 TFAA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추가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얘네들은 규제치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 더 고민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심을 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뉴트럴 이제 과부하물입니다. 그래서 플로로텔루마 계열의 이제 FTOH라는 알코올기가 붙어져 있는 이제 이러한 뉴트럴 과부하물이 실제로는 이제 LC 매스매스로 같이 이제 분석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많이 분석하고 있는 물질이랑 같이 동일 선상에서 동일한 전처리법으로 이제 분석이 되지 못하는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플로로텔루마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전구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논문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물질보다는 전구체, 뉴트럴 컴파운드, 그 다음에는 이제 울트라 숏 체인이나 그 다음에는 그 숏 체인 쪽으로 지금 현재 또 관심사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법을 개발을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한양대 문 교수님이 이제 GC SMS를 가지고서 이제 그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또 휘발성이 또 있기 때문에 물보다는 또 어떻게 되냐면 대기나 이런 쪽으로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많이 또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각각의 어떤 소스에 있는 대기 시료를 가지고 와서 이제 뉴트럴한 그런 컴파운드를 가지고서 분석을 했을 때 여기서 보시게 되면 6대2의 이제 FTOH가 이제 대부분의 어떤 시료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8대2 FTOH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뉴트럴 과부하물에 대해서 논문을 찾아보면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은 뉴트럴 이제 과부하물 그 다음에는 이런 이온화되어지는 그런 이제 저기 숏체인의 과부하물 그 다음에 프리커서로서 지금은 워낙 이제 물질이 이제 다양화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저기 다육신 학회를 갔는데 세들락 교수님이 기조 강연을 하셨거든요. 다육신 학회에서. 다육신 학회에서 기조 강연을 하셨는데 이제 그 세들락 교수님도 분석법 확립에 대한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석법 확립에 대한 본인이 수행하셨던 TOP 에세이랑 그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뭐 이온화되어져 있는 과부하물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각각의 프랙션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내어놓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발표를 하시기는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과부하물이 이제 그런 어떤 농도라든지 모니터링도 그렇지만 워낙 이제 안 알려져 있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는 이런 어떤 분석법 관련한 이제 연구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이거는 뭐 항상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부하물이 뭐 이제 그 규제 기준을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이런 과부하물이 검출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일부 정수 처리장이나 먹는 물에서는 일단 그런 미국이나 또는 유럽에서의 어떤 그런 기준치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과부하물이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계속해서 정수 처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저희가 그 활성탄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뭐 현재 어떤 그런 수처리 공정에서 이제 제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져는 있는데 저희도 보게 되면 정수 처리장마다 그 제거율이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공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전 조건이랑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래서 같은 어떤 그런 정수 처리 공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시기에 따라서 또는 운전 조건에 따라서 또는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얘네들이 제거가 됐다가 제거가 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현황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어떤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어떤 그런 운영 조건으로도
얼마든지 뭔가를 저기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배출원입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뭔가가 지금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산업계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뭐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부하물 관련해 가지고 나름의 대응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과부하물을 안 쓸 수는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 뭔가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OS나 뭐 아니면 헥사이스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관리뿐만이 아니라 산업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과부하물의 어떤 그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로서 되어져야 추후 같이 이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특정 어떤 물질들, 지금 현재 규제가 되는 물질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하면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산업체하고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과부하물 관리가 같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오종환 교수님, 너무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어, 그, 교수님 거의, 안 들려요. 말씀 안 안 들려요. 들리세요? 혹시 안 들리세요? 들립니다. 저는 들립니다. 어,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혹시 지금도 안 들리시나요? 어, 교수님, 제가 이은우 교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다른 분들 말씀은 들리시고요. 지금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른 분들 발표가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제 얘기는 잠깐만요. 잘 들리세요? 잘 들려요. 혹시 지금 제가 들리시나요? 네네네. 다시 말씀 한번 지금 들리시나요? 네, 이제 들려요.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다른 분은 또 들린다고 하고, 네네. 어쨌든, 다시 예, 이제 들립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너무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 국내에 뭐 합해수, 그 다음에 수환경, 그 다음에 정수처리장, 먹는물까지 해가지고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년 되겠네요. 그래서 네네. 쭉 그 히스토리를 다 너무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질문 있으신 분은 바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조금 그 줌에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남겨주시면은 그 다음에 또 질문 그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그 다른 분들이 질문을 좀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그 질문을 궁금한 게 그 지금 이제 미국에서 기준이 6종에 대해서 나왔고 아무래도 피포와 피포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좀 신경을 먹는 물에서는 써야 될 것 같고 그 두 개 중에서도 그 농도를 보면은 그 교수님이 여기 슬라이드 중에 그 부산에서도 그렇고 어 그 쭉 측정하신 걸 보면은 피포화가 피퍼스보다는 아무래도 높고 그 12년 그다음에 그 중간에 18년인가 하시고 23년 이렇게 하셨던 거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감소는 한 정도로 적으로 감소 추세긴 한데 그 같지는 않고 미국 기준을 적용한 예를 들어서 낙동강에서 4까지는 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의 세 기준을 이제 맞추자면은 어쨌든 처리를 강화해야 되는 거는 맞고 그다음에 또 소스도 그게 특히 이제 그 산업폐수라든지 하는 게 그 상수원에서 농도를 낮추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 교수님이 이미 그 이전에 산업체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생활화에서 많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근데 지금
가지고 그래서 이게 산업인데도 또 근데 그거까지 그 산업회수와 연계된 생활하수 요거까지 하면은 아무래도 그 산업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관련해 가지고 교수님들이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그런데 이게 워낙 이제 하수 처리장의 그 유량이 산업폐수 유량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물론 산업폐수가 또 하수 처리장으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말씀한 나서 전체적으로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거나 뭔가가 이제 처리가 되어져서 그 수기로 들어오는 게 조금 이렇게 뭐 작아지면 모르겠는데 가장 이제 그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어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게 국한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업폐수 특히 이제 그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낙동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 폐수가 그대로 낙동강으로 이제 나가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또 여기에서 저희는 이 물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먹는 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산업 폐수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는 낙동강 수계인 거예요. 뭐 한강이나 영산강이나 이제 다른 부분들도 실제로 보게 되면 영산강도 가불화물의 농도가 저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은 꽤 높아요. 낙동강과 이제 그 영산강이 또 높은데, 그런데 이제 영산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런 어떤 산업 폐수라든지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주위에 이제 있는 것들에선 바로 하천수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갖고서 먹는 물로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규제치의 어떤 그런 만족 여부가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 과부하 업무를 전반적으로 전부 다 줄이기는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런 산업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접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관리가 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네, 저도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오 교수님 너무 그 방대한 내용이었는데 정말 잘 요약해 주시고 하셔서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되는 거는 하나가, 일단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현재는 수질 감시 항목으로 70ppt로 현재는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농도가 높은 편이어서, 근데 이제 4ppt로 가기에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경 농도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70ppt보다는 좀 낮은 농도로 관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떠신지요? 이게 이제 뭐 수치를 바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70ppt로 뭐 한 몇 년 정도 가면서 뭘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결정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해오신 모니터링 결과가 좀 존재하니까 이것저것 생각해 봤을 때는 뭐 4PPT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랄지 뭐 이런 거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어, 뭐, 글쎄요. 뭐, 제가 뭐 정책하는 사람은 아니라 가지고, 뭐, 이게 여러 가지가 다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분석해서 나오는 농도 결과로만 보면은, 실은 이제 피포스나 아니면 헥사에스는, 나름으로는 그런 규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어떤 그런 규제치 미만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좀 많은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포아가 지속적으로 이게 사용은 지금은 이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뭐 모르죠. 일부 업체에서는 할 수도 있고 또 이전에 워낙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던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얘네들이 잔류성이 있다 보니까 피포화가 실제로는 이 지금 얘기하는 4PPT를 만족하기에는 이게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유예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또 최근에 뭐 여기저기서 또 들은 이야기로는 뭐 미국은 이미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서 본인들의 어떤 그런 산업이랑 연계를 지어가지고 이제 이 정도의 어떤 그거를 이제 높여지는 것들은 뭐 이제 그 산업과 연계를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은 뭐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지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뭐 우리가 조금 더 높게 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국제적으로 뭔가가 우리가 이제 농도가 너무 높을 때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또 발목을 잡힐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얘긴 하지 않지만 뭐 실제로 어떤 그런 제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져 있어서 아마 2017년도나 어느 정도 2027이나 2028년도 되면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들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의구심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장은 어떤 그런 유예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다 조금 맞춰서 가야 될 부분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게 그 낙동강 유역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예, 뭐 저도 다른 하나 분, 예, 예, 맹승기 예, 아유 교수님.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보여주신 자료 중에 그 부산에서 그 2011년도부터 2012년도 실은 한 34개 있었고 17년도는 44개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시료 2개 분석한 그 자료 중에 그 PFHXX 그 데이터가 보면 그때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쳐요. 15년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PFHX 예. 네네. 네. 저는 뭐 어차피 저는 이제 수도 쪽으로 이제 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 중에 이제 제거가 되는 애들하고 안 되는 애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제가 뭐 따로 분석은 하지는 않지만 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보면 그 여러 물질 중에 이 PFHS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원수보다 정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1년도도 정수가 원수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데이터도 봐도 거의 그러니까 로우워터하고 트리트 워터를 보면 거의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혹시 이제 뭐 물리학적 특성으로 보신다고 하면 좀 이런 부분들이 제거 안 되는 혹시 이유라도 어떤 특성, 제가 이제 뭐 비록 전문가시니까 그런 특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정수장에서 저희가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활성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입상활성탄을 최대한 재생 주기를 짧게 가져가지고 제거하는 방향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저희가 후착된 거를 다시 재생해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고온으로 저희가 재생을 하는데 제 생각에 이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라서 저희가 뭐 한 1000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온도도 상당히 높아야지만 얘네들이 분해돼가지고 탈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축적돼 있다 보면 좀 이게 활성탄도 답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대한 부분 어쨌든 이게 어디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뭐 아까 우리 콜로라도 마이너 교수님께서 그 하이드로 떨모 얘기도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전전에 뭐 활성탄 재생 쪽에 접목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두 가지 부분이 조금 제가 궁금해서 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부산에서 2017년도에 헥사이스가 높아진 거는 이게 결국은 뭐냐면 특정 산업에서 뭔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먹는 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아마 그 반도체 산업에서 이 그 헥사이스를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2007년도, 6년도, 8년도 아마 이 사이에 이 사람들은 과부하물을 헥사이스로 쓰고 실은 산업계에서도 자기네가 사용하고 있는 과부하물이 어떤 과부하물인지를 모른대요. 왜냐면 믹스처로 받기도 하고 그냥 제품명으로 받기 때문에 자기네도 뭐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11년도나 12년도에는 오히려 이제 페퍼라든지 이제 페퍼스가 조금 이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2016년도, 17년도에 갑자기 헥사이스가 높아지고 이런 배출원에서 이제 더 이상 헥사이스를 쓰지 않으니까 이제 그 헥사이스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이제 경향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걸 뭔가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카본이 작은 다른 것들로 이제 대체를 하다 보니 뭐 이제 그 C 4개나 5개나 6개짜리가 지금 점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했을 때는 워낙 다양한 프리커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분석하는 데는 이 프리커서까지는 전부 다 분석을 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 프리커서 많이 알려져 있는 프리커서를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이 지금 뭐 저기 그 뭐 정수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원수에서는 이제 검출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모르는 어떤 그런 프리커서로 다른 이제 그 뭐 분해가 되거나 데워졌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과부하물이 뭔가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처리 과정에서 오히려 이 과부하물의 농도가 높아져서 심지어 정수에서 지금 높게 나오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 저희가 맨날 이제 그렇게 되면 논문에서 요즘은 다들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분위기인데 2010년도에 제가 처음에 논문 쓰고 막 이랬을 때는 왜 정수에서 농도가 높아지냐고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막 엄청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우리는 이게 시료를 24시간 동일하게 시료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먹는 물이고 이러다 보니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랩으로밖에 못 든다. 그래서 한번 하다 보니 얘네들 어떤 그 체류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소위 말해서 이런 어떤 프리커서를 통해 가지고 얘네가 뭔가가 분해가 되어져서 뭔가가 증가될 거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활성탄이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가 나오는 리칭의 가능성도 있다. 이제 실은 과부하물에서는 이거를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다른 물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활성탄 공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에 비해서 정수의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걸 확인을 했고 활성탄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얘의 농도가 확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흡착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얘네가 농도가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누차 이제 말씀드리는 게 실제 그런 수처리 공정에서 활성탄의 교체 주기가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얻어낼 만큼의 어떤 연구가 또는 쉽지가 또 않기는 않습니다. 현장이랑 같이 연계가 되어져서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서 프리커서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 운전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같이 되어져서 연구가 지금 좀 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지금 먹는 물 같은 경우에 또 제가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래갖고 작년에 우리 학부생들이 이제 그 수돗물하고 정수기물하고 해서 분석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물론 그 정수기의 어떤 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봐야 되는데, 일단 그냥 개인 그 정수기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런 것들도 어떤 하나의 대안인데 이제 이거를 어떤 그 정부 정책에서 정수기를 가지고서 뭘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좀 더 곤란하니까 실제로는 전반적인 걸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다양하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이제 제거나 이런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예, 시간이 거의 돼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정성빌 박사님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굳이 질문 안 하시고 화면을 일찍 계속 맞춰도 되지 켜고 않을까요? 계셔서 아니요, 저는 질문을 잘 이렇게 들었습니다. 타임을 기다리고 계신가 해서.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잘 아니죠. 들었습니다. 예, 예. 네, 아마 이제 질문은 어느 정도 다, 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 끝나시기 바로 전이니까 아까 왜 예. 수돗물하고 정수기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다들 이렇게 마시는 물의 종류 중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먹는 샘물이 있고 정수기 물이 있고 수돗물이 있고 보통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병물은 혹시 어떻게 해보신 거나 뭐. 그 최근에는 제가 하지 않았는데요. 이전에 한 그래도 몇몇 개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바틀드 워터에 대해서 했을 때는 확실히 과부하물 농도가 낮아요. 그래서 검출 빈도가 훨씬 떨어지고 농도도 많이 낮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뭐 그라운드 워터가 괜찮다고 얘기하기 곤란한 게 그냥 일반 그런 저희 그냥 그 지하수 있죠. 그 뭐 저희가 무슨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병물 말고 그냥 지하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있는 부분들 뭐 이거 농업용소로도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지하수에서 과부하물을 분석을 하게 되면 과부하물 농도가 또 꽤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의 어떤 그런 샘물이라고 얘기를 해서 컨트롤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름으로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나 지하수에서의 과부하물 오염도, 간과할 수 없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지하수에서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정수기 이야기 하셨을 때 정수기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어차피 활성탄 아니면 멤브레인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활성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잠깐 높아질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 이런 그런 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공정 중에 들어있는 멤브레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정수기에 있는 활성탄을 자주 교체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 뭐 타입에 따라서 보고 여러 번 해야 되는데 뭐 굳이 제가 그까지 실험을 하지 않아서 뭐에 대한 거라고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금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너무 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한상하수도학회에서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PFAS 관련해가지고 세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